안녕하세요. 오늘은 오픈마인드 채널에서 토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한 번에 공부하실 수 있도록 영상들을 묶어서 올려드립니다. 성공적인 토지 투자를 위해서는 내 땅에 어떤 규제가 있는지 혹은 더 발전할 수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죠. 그래서 오늘은 지정이 되면 제한을 받는 부분, 조심해야 하는 토지, 그리고 토지의 세금에 대한 내용까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아닌 여태까지 단편적으로 올려드렸던 내용들을 비슷한 주제들로 묶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특히 토지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픈마인드 채널에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서울과 인천 그리고 경기도에 이르기까지 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 여러 가지 규제를 받게 되는데요. 이 내용을 잘 알아두면 수도권 안에서 투자 계획이 있으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을 꼭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왜 세워졌는지 그 목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1982년 12월 제정 공포된 것으로 서울을 포함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등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의 이전 또는 정비 등 적절한 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따르면 수도권 내에서의 인구 집중 유발 시설 및 공업지역 지정 등이 제한되며 대규모 개발 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허가 등을 받으려면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 장관과의 협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의 마음대로 개발을 할 수 없는 규제들이 많다는 거죠.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을 과밀억제 권역, 성장관리 권역, 자연보전 권역으로 구분하는데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밀억제 권역은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서울은 당연하고 그 주변으로 인천광역시, 부천시, 고양시, 하남시 등등 많은 지역이 속한 것을 알 수 있죠. 서울을 비롯하여 그 주변의 지역들은 우리가 보통 알다시피 좁은 지역에 비해 많은 인구가 몰려있고 기업과 산업이 정말 과도하게 많은데 이 지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경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 공공청사, 연수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공업지역의 지정 등 이에 관한 인허가 또는 승인, 협의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장관리 권역은 과밀억제 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지나치게 인구 집중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등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인데요. 과밀억제 권역인 서울과 주변 지역에서 이제 서울에서는 더 이상 개발하거나 공장 하나 짓기가 거의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조금 더 먼 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성장관리 권역은 그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막지 말고 계획적으로 관리를 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하자 이 말입니다. 당연히 규제가 덜하겠죠. 오픈마인드 채널에서는 성장관리 권역인 화성시에 대해서 많은 권리 분석과 정보들이 제공하고 있는데 다른 영상들에서도 언급했다시피 과밀억제 권역에서 더 이상 공장을 지을 수 없고 개발을 할 수 없는 기업들이 교통이 편리한 화성으로 내려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 성장이 기대되는 도시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권역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투자할 지역을 선정하는 기준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자연보전 권역은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 지정됩니다. 이 중에서 한강수계의 수질을 해치지 않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세 가지의 권역 중에서 제일 규제가 심한 권역이기도 하죠. 그리고 지도에서 안성시와 용인시를 보면 어느 부분은 성장관리 권역이고 어느 부분은 자연보전 권역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꼭 하나의 시에 하나의 권역만 지정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하여 각 권역별로 정비 전략을 보자면 과밀억제 권역은 과밀화를 방지하고 도시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우선으로 진행하고 성장관리 권역은 과밀억제 권역으로부터의 이전 기능을 수용하고 자족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계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의 개발은 진행이 됩니다. 그럼 이제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 어떤 제한과 규제가 있을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도권 내에서의 인구 집중 유발 시설 및 공업지역 지정 등이 제한되며 대규모 개발 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허가 등을 받으려면 협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표를 보시면 꽤 자세하고 복잡하게 규제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하나하나 자세히 읽기보다는 간단하게 훑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은 세 권역이 모두 공장 총량을 규제한다고 하는데 수도권의 과도한 공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총 허용량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하는 것을 말하고요. 대학에서는 4년제 대학과 교육대는 과밀억제 권역에서는 신설 금지,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은 심의 후 가능하지만 서울로는 금지입니다. 성장관리지역과 자연보전 권역은 소규모 대학만 심의 후 허용되고요. 전문대와 산업대는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 권역과 성장관리 권역은 신설을 허용하지만 자연보전 권역에서는 당연히 한강수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산업대는 금지하고 전문대는 심의 후 허용이 됩니다. 판매 업무 시설은 서울특별시에 한해 과밀부담금을 부과하고 성장관리 권역에서는 규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보전 권역은 아예 금지이고요. 택지 조성과 관광지 조성은 규모에 따라 심의 후 허용이 되는데 이 부분은 한 번씩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 가격의 측면에서는 당연히 과밀억제 권역이 가장 비싸겠지만 투자 가치의 측면으로서는 성장이 더욱 가능한 성장관리 권역이 훨씬 좋겠죠. 이런 식으로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자신의 투자 계획에 연결시켜 어떤 지역을 투자하면 좋을지 고민해 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픈마인드 채널에서는 토지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개념들 중에 시가와 예정지와 시가와 조정구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의 개념은 서로 반대되는 의미를 지녔는데요. 어떤 것이 투자하는 것에 있어서 더 좋을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가와 예정지의 내용을 살펴볼게요. 도시 주변의 지역 개발은 개발 방향 및 국토 이용 법률에 따라 먼저 도시 인근의 시가와 예정지를 정하고 그 발전 방향에 따라 개발하기 때문에 시가와 예정지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시가와 예정지는 도시기본계획상의 개념으로 장차 도시가 확산 또는 발전 방향에 따라 개발돼 주거, 상업, 공업지역 등으로 쓰일 곳입니다. 쉽게 말해 도시의 발전에 대비해 필요한 개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용지이죠. 시가와 예정지는 보통은 자연녹지나 계획관리 지역에 지정됩니다. 이를 잘 살펴보면 의외로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시가와 예정지는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토지를 우선 개발할 수 있도록 시가지의 개발축, 간선교통 체계 등을 고려해 계획하고 개발의 우선순위를 제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개발이 안 될 수도 있어서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시가와 예정지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서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각 지역의 도시기본계획 도면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시가와 조정구역입니다.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을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5년에서 20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하기 위해 지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도구역의 하나입니다. 시가와 예정지와는 반대의 개념으로 제한이 많이 되겠죠. 그럼 도시의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도입된 시가와 조정구역은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까요? 바로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개발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 도시의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국가의 주요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적 토지 이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에 지정이 됩니다. 또한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가와 예정지와는 다르게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픈마인드 채널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많겠지만 자세하고 정확한 의미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했습니다. 제일 먼저 지구 단위 계획이 무엇인지 정의를 살펴볼게요. 체계적으로 도시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 특성에 맞는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수립한 도시관리 계획, 이것이 바로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또한 해당 권역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절차에 맞는 진행을 하기 위해서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설계를 하고 그에 맞는 진행 과정을 통합한 것으로 대표적으로는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질 때 같이 수립이 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평면적 계획과 입체적 계획이 함께 진행이 되는데요. 평면적 계획은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 시설을 닦는 것이고 입체적 계획은 건축물의 높이, 면적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완화시켜주지만 대신에 이 안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별도의 규정을 따라 지어야 하기 때문에 도시의 경관이 깔끔해지고 체계적인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진행 절차를 한번 볼게요. 먼저 지구 단위 계획을 진행할 곳을 지정을 하고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진행을 하게 되겠죠.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기반시설, 배치, 규모, 건물의 용도 제한이나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정 후에 3년 이내에 해당 내용의 계획을 꼭 수립해야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 진행 단계에서는 건폐율과 용적률의 완화가 이루어지는데 건폐율은 150%로 1.5배, 용적률은 200%로 2배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주소를 입력하면 예시 화면과 같이 토지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오는데 이 토지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인지와 함께 구체적인 명칭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예시로 고덕국제 신도시를 검색을 했는데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옆에 세부적으로 고덕국제화지구라고 쓰여 있죠.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인지 확인을 했다면 땅이 어떤 용도로 쓰일 수 있는지, 어떤 건물을 세울 수 있는지도 알아봐야겠죠. 일반적인 경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가 알듯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용도지역과 용도구역별로 정해진 법률을 따르죠. 그런데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내의 토지들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 별도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나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셔도 누구나 쉽게 정보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자면 평택 고덕국제 신도시의 택지개발 사업 자료를 살짝 볼게요. 여기 보시면 단독주택 용지에서도 점포 겸용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건폐율 60% 이하에 용적률이 180% 이하, 그리고 최고 층수는 4층 이하, 가구 수도 5가구 이하로 자세히 정해져 있죠. 실제로 고덕 신도시 내 점포형 상가주택들을 보면 모두 비슷한 모습으로 1층은 상가, 2, 3층은 투룸 2개씩, 4층은 주인 세대로 해서 5가구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어떤 곳을 대상으로 지정을 하는지 알아볼게요. 먼저 제1종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토지 이용을 합리화, 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산, 어촌의 기능을 증진하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관리로 지정된 곳에서 문제나 잠재력이 있어서 개발이나 관리가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죠. 또한 관광특구, 개발 제한 등 새롭게 도시로 편입되는 곳 중에서도 미관과 기능을 높여줄 필요가 있는 곳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제2종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계획관리지역이나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 계획적으로 개발하거나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해당 구역의 중심 기능에 따라 주거, 산업, 유통, 관광휴양, 특정, 복합형으로 구분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완화의 범위는 건폐율 150%로 1.5배,
용적률은 200%로 2배입니다. 다음은 필수적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야 하는 곳인데요. 정비 및 택지 개발 사업이 10년 이상 지난 지역이 해당되며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공원에서 해제된 지역, 녹지에서 주거, 상업 및 공업으로 변경을 한 구역의 경우에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는 조건이 붙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지역 이외에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인 곳, 그리고 계획관리 이외에 포함이 될 수 있는 나머지 용도구역은 생산관리나 보존관리가 있습니다. 보통 계획관리지역은 원래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는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수립이 되면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짓기 위한 계획이 포함될 경우가 30만 제곱미터 이상, 자연보전권역이나 초등학교 용지가 있다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그럼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부동산적인 입장에서 좋을까요?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생각은 개개인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좋다, 나쁘다고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이 있는 지역은 호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도시만 보더라도 개발 호재가 많고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고 난개발을 막고 더 정리된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좋은 점이 많다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오픈마인드 채널에서는 토지와 관련된 개념들 중 선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토지들 중에서 사지 말아야 할 땅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빠지지 않는 선화지는 과연 어떤 땅을 말하는 것일까요? 선화지는 토지 위에 고압선이 가설되어 있는 토지로 쉽게 말하면 고압선 아래의 토지를 뜻합니다. 선화지는 보통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고 창고 부지, 거주, 텃밭 등의 제한된 개발만 가능한 토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선화지는 보상을 받아야 하는 토지이기도 하죠. 그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선화지의 면적, 즉 보상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바로 송전선로의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수평으로 3m를 더한 범위에서 수직으로 대응하는 토지의 면적이 보상 면적입니다. 철탑이 세워지는 자리는 당연하게도 100%의 보상이 이루어지고 표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한 후 보상이 됩니다. 그 외의 면적은 더 낮은 보상을 받게 되고요. 또한 건축물 등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 기준에 따른 전선과 건축물 간의 전압별 이격거리까지 확장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 선화지를 볼 때는 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었는지의 여부입니다. 선화지의 구분지상권은 주로 한국전력에서 설정하며 그 범위는 송전선 좌우 끝단으로부터 6m, 지상으로부터 15m 이상의 공중에 설정합니다. 이 구분지상권은 토지의 지상, 공중, 지하의 특정 및 일정 부분의 사용권을 설정함으로써 토지주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지상권의 일종입니다. 설정 방법은 사용료 개념의 보상금을 토지주에게 지급하고 해당 영역의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방식인데요. 선화지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수용이 이루어질 경우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보상 절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구분지상권 설정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화지를 볼 때는 각 지역마다 한전의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사항을 문의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픈마인드 채널에서는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주택과 마찬가지로 토지도 중과세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바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10%나 더 중과되기 때문에 어떤 토지가 사업용 토지이고 비사업용 토지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 내용은 토지에 대해 공부하고 토지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께는 정말 꼭 필요한 내용이고 많은 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가 지목에 따라 어떻게 구분되는지 알아볼 텐데요. 비사업용 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비해 양도소득세를 더 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내 토지가 사업용 토지가 되어야 좋겠죠.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사업용 토지로 인정이 되는지 농지, 임야, 목장용지, 그 외의 기타 토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지는 전, 답, 과수원이 해당되며 시 이상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제촌자격 농지의 경우가 사업용 토지가 됩니다.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속하는 농지는 사실 농지라기보다는 대지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제촌이라는 부분은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가 행정구역상 연접한 곳에 있거나 혹은 30km 이내에 있으면 됩니다. 또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서 3,700만 원 미만이 되어야 하고 주말체험 농장 형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0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만 인정이 됩니다. 다음으로 임야는 제촌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로 말 그대로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에 연접한 토지이거나 주소지에 30km 이내에 임야가 있는 경우죠. 또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도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사업용 토지가 됩니다. 그리고 영림계획 인가를 받아 사업 중인 임야 또는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는 도시지역 밖 또는 도시지역의 보전녹지지역 안의 임야에 한해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목장용지는 시 이상 주거, 상업, 공업지역 외의 지역 소재여야 하고 실제 축산업을 영위해야 하며 가축별로 기준 면적이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자세한 기준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의 기타 토지는 재산세 납부 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 시 혹은 재산세가 별도 합산, 분리과세의 대상일 때는 사업용 토지, 반대로 종합합산일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타 토지의 경우에서 대지에 대한 부분은 따로 볼게요. 대지는 건축물 존재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데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불일치하더라도 문제가 없고 무허가 주택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허가인 기타 건물은 비사업용 토지에 속합니다. 또한 대지는 용도 지역별로 배율이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만약 정말 넓은 땅에 건물 하나 조그맣게 지어놓는다고 다 인정을 해줄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용도 지역별로 건물 바닥 면적의 배율을 적용하여 인정을 해주는데요. 전용 주거 지역은 건물의 5배, 준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은 3배, 일반 주거 지역, 공업 지역은 4배, 녹지 지역은 7배, 미계획 지역은 4배, 도시 지역 외의 지역은 7배로 주택은 10배까지 사업용 토지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대지 중에서도 나대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사례를 통해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무주택자가 보유한 나대지, 약 200평 이내의 토지는 사업용 토지가 됩니다. 자세히 보자면 양도일 직전 2년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세대가 소유한 한 필지의 나대지로서 주택 신축이 가능한 660제곱미터의 토지는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건물 멸실 후의 나대지인데요.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무허가 주택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환지 후의 나대지입니다. 표를 보시면 시기에 따라 제촌자경, 지주의 부재로 판단할 수 있는데요. 농지 취득일로부터 사업 시행 인가일까지는 제촌자경에 속한다면 기간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 시행 인가일로부터 사업 완료까지는 대지로서는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두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사업을 완료 후에 2년 이내까지도 기간을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후에는 건물의 신축 여부를 판단하여 건물이 있으면 인정이 되는데 전체 기간에서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기간이 60%가 넘으면 사업용 토지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부분이 바로 기간 기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경우들과 기준들을 이 기간에 맞춰서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혹은 전체 보유기간 중 60% 이상의 기간을 충족하셔야 모든 기준들이 적용이 되어 사업용 토지가 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농지의 경우 주거, 상업,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제촌자격 농지, 근로, 사업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일 때 사업용 토지로 인정이 된다고 했는데 내가 만약 양도일 직전 토지 보유기간 5년 중에 1년만 이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면 인정이 되지 않고 5년 중에 3년 이상을 충족하거나 전체 기간 중에서 60% 이상을 충족해야 사업용 토지가 된다는 거죠. 그럼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는 과세 표준에 따라 세율이 다른데요. 1200만 원 이하는 각각 6%, 16%,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는 각각 15%, 25%로 자세히 보시면 비사업용 토지가 사업용 토지보다 10%가 더 부과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덧붙이자면 지정지역인 투기지역 내에서는 10%포인트를 더한 무려 20%를 중과를 한다고 합니다. 단, 지정지역 공고일 이전 토지를 양도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10%의 중과만 적용한다고 하네요. 물론 소득세는 누진 적용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6억 원이라는 양도 차익이 발생했을 때 5억 초과분의 부분만 50%가 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업용 토지에 비해서 10%씩이나 높기 때문에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인정을 받는 것이 좋겠죠. 또한 하나 더 알아야 할 사항은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입니다. 바로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는 10%를 중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경제촌 8년 이상 토지 보유 시 감면 대상이 되는데요. 여기서 자경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8년 보유, 그리고 토지 주인이 직접 농작업의 반 이상을 한 경우, 또한 사업소득이 연 3,7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며 소득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은 제외한다는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제초는 농지 소재지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이어야 하며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해야 하고 세대원 전원 주소지를 이전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8년 이상 자경제촌한 농지를 직계 존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 3년 이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양도소득세 감면 금액은 1년에 1억, 5년간 2억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의 판단 사례를 통해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주차장도 사업용 토지가 되나요? 인데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토지는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해야 하며 주차장법에 따른 노예주차장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 금액의 비율이 3% 이상이 되어야 하며 주차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와 농지를 임의적으로 주차장 사용 시에는 비사업용 토지가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고물상 같은 물품 보관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물품의 보관, 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사용되는 하치장, 야적장 등은 물품의 보관, 관리에 사용된 최대 면적의 120%, 그러니까 1.2배까지만 사업용 토지로 인정이 됩니다. 이때 고물상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도 인정이 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골프 연습장은 어떤 기준이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 합산되는 토지는 사업용 토지이고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실외 골프 연습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타석 면적과 보호망을 설치한 토지 면적을 합한 면적의 2배 이내의 면적은 사업용 토지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토지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알아두어야 할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이 내용들을 반복해서 공부하시고 더 자세히 찾아보신다면 성공적인 토지 투자의 발판으로 삼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오픈마인드 채널에서는 토지의 권리 분석과 함께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